2005년 5월 16일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주유소 직원은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사무실 정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주유소 사무실 정문 열쇠는 한 개뿐이라 전날 일찍 근무자가 다음날 아침 영업 시작 시 문을 열고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었으나 전날 일찍 근무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날 5월 15일 일찍 근무자는 주유소장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가 지각을 하는가 싶어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은 손님들이 밀려들자 어쩔 수 없이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로 들어가 정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문을 연 지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11시 30분경, 주유소 직원은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휴지가 다 떨어져 사무실 안쪽 물품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안에서는 역겨운 냄새와 함께 음산한 기운이 풍겨져 왔습니다. 창고 안에는 주유소장 김 씨가 사망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 강도에 의한 범행을 의심했습니다. 주유소라는 특성상 외부인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으며 주변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범인은 주유소 금전 등록기에 있던 현금 약 180여만 원을 가지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고 김 씨의 사체를 부검하자 단순 강도 범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두피가 찢어진 곳이 16곳이었습니다. 한 곳에 2회 이상 가격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둔탁한 무언가로 최소 16회 이상 가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뇌가 으깨질 정도였습니다. 최소한의 가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일반적인 강도살인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또한 불시에 습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뒤돌아 있거나 잠에 들었거나 의식이 없던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전 정면에서 김 씨의 목을 손으로 잡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손톱 자국이 남을 만큼 강하게 김 씨의 목을 잡고 있다가 손에 든 둔기로 김 씨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 씨의 손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감쌌고 범인의 공격은 김 씨의 손과 팔에 막혔을 것입니다. 계속 가격이 이루어지자 손이랑 팔이 부러지게 되었고 머리를 감싸던 팔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자 무방비 속에 노출된 머리에 집중적으로 가격을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방어원 외에는 이렇다 할 정황은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사라진 것은 모두 3가지였습니다. 주유소 금전 등록기에 있던 주유대금 현금 180여만 원, 김 씨의 휴대전화, 그리고 몽키 스패너였습니다. 경찰은 이 몽키 스패너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하나뿐인 사무실 열쇠는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주유소 사무실 정문을 잠그고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주유소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의 범행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가까운 인물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건 발생 전 김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김 씨는 5월 15일 오전부터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오후 2시 마을 축구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축구 경기가 끝난 4시쯤 마을 농협조합장 류모 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류 씨의 집으로 가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 후 주유소로 돌아온 김 씨는 오후 7시 40분쯤 직원들을 돌려보낸 뒤 혼자 주유소를 지켰습니다. 평소였으면 일을 마무리하고 오후 9시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날엔 2명의 사람이 주유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주유소 건물주이자 주유소 사무실 바로 옆에서 거주하던 A씨와 농협 감사였던 유모씨였습니다. 유씨는 오후 8시 40분쯤 주유를 하러 들렀다가 사무실에 인사차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무실에는 김씨와 건물주 A씨가 함께 있었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유씨는 오후 8시 45분경 자리를 떴습니다. 유씨는 곧장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 도착해 담배를 피우며 지인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 통화를 하고 보니 부재중 통화가 2통이 있었습니다. 오후 9시 19분과 21분 같은 번호로 연달아 2번의 전화가 왔지만 저장된 번호가 아니어서 누군지 몰랐다는 유씨. 유씨는 마지막 부재중 전화가 온 지 1분 뒤인 오후 9시 22분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다음날 깜짝 놀라고 맙니다.
전날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번호가 바로 김씨의 번호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건물주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인물이기도 했고 평소 주유소 바로 옆 주택에 거주하며 주유소에 자주 들렀던 만큼 주유소 내부 구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물품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건물주의 물건을 두고 종종 시비가 붙었다는 주변인 진술도 확보합니다. 더구나 사건 당일 건물주 A씨 본인이 말하는 차기 상태와 U씨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차기 상태가 달랐습니다. U씨는 A씨가 붉은 계통의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A씨는 자신이 흰색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참도 거짓도 알 수 없는 판단 불능으로 나오면서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경찰은 창고 물품을 두고 다툼이 붙자 A씨가 김씨를 살해했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U씨에게 전화를 걸어 U씨 쪽으로 수사 방향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건물주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합니다. 지역 선후배 사이로 빚이 있는 관계도 아니었고 서로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오후 8시 50분쯤 주유소 사무실을 나왔으며 집에 와서 간식을 먹고 이를 닦은 뒤 TV를 봤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당시 TV를 켜서 본 드라마 내용까지 상세히 진술합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는 당시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옷을 다르게 본 것은 U씨의 착각일 뿐이라 일축합니다. 전문가들 또한 A씨의 범행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과 김씨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것이 뻔한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범행 동기 또한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고 한쪽에 건물주의 물건을 쌓아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이 때문에 시비가 붙어 살해했다기에는 둔기로 가격한 정도를 봤을 때 동기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확인 결과 A씨가 TV를 켜서 처음 본 장면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TV에서 방영된 시간은 공교롭게도 오후 9시 22분이었습니다. 만약 범인이라면 들고 간 김씨의 휴대전화에 U씨가 전화를 건 시간이라 여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고 세세하게 드라마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마지막 목격자이자 용의자였던 A씨의 범행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자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답보 상태에 빠진 수사 과정에서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005년 10월 김씨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억 원 상당의 농협 면세유를 부정 유통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씨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면세유 64만 리터를 전라남도 나주시에 유류 저장고로 빼돌린 뒤 화순, 순천, 광주 지역 주유소에 과세유 가격에 팔아 2억 원가량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협 면세유를 농민 1,300여 명에게 정상 판매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의 배후에 농협조합장 류씨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김씨는 류씨의 오른팔이었고 주유소 회계 담당자는 류씨의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조합장 류씨의 선거자금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류씨는 7월에 열릴 정기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조합장을 맡았던 류씨에게는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세유 부정 유통을 통해 사라진 2억 원의 행방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살인사건과는 별개로 해당 농협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까지 벌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조합장 류씨와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조합장 류씨를 알게 되었고 류씨의 도움으로 2000년 광주의 한 지역 농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2004년에는 주유소장에 오르게 됩니다. 김씨는 철저히 조합장 류씨의 오른팔 노릇을 하며 류씨가 참석할 모임이 있으면 직접 차로 운전해 갈 정도였습니다. 이런 김씨가 살해당하고 조합장 류씨를 둘러싼 비리 행위가 떠오르자 경찰은 류씨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김씨의 휴대전화 속 마지막 통화 역시 김씨와 조합장 류씨 그리고 농협감사 유씨 사이의 관계 속에서 다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류씨가 두 번 조합장을 맡는 동안 크고 작은 부정비리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를 앞둔 해당 마을 농협은 류씨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맞서며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농협감사 유씨는 대표적인 반대측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유씨가 조합장을 맡는 동안 마을 내에서 유씨를 비롯해 일부 주민들이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내놓자 농협조합장의 직권으로 절차 없이 유씨를 다른 지점으로 발령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씨는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승소해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씨의 오른팔인 김씨가 유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찰은 김씨가 죽기 직전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던 유씨에게 2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볼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김씨가 조합장 류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유씨에게 알리려고 했다가 살해당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두 정황과 심증에 불과합니다. 조합장 류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고 오후 9시 전후로 주유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주유소 영업 마감 시간인 오후 9시를 전후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해 딸과 함께 비디오를 보다가 잠에 들었다고 알리바이를 댔습니다.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것은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7년 넘게 주유소를 드나들었지만 사무실만 왔다 갔을 뿐 내부 구조는 잘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긴 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본부까지 설치돼 1년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농협 직원들과 마을 주민들은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꺼내거나 제보도 없었습니다. 주유소가 있는 마을은 조합장 류씨와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류씨와 친인척 관계로 엮여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무언가 단서를 찾아서 먼저 묻기 전까지 마을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닫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먼저 김씨 살인 사건만 따로 떼어놓고 보려고 합니다. 당시 수사는 인물들 간의 관계에 집중해 상황을 먼저 설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단서들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살인 사건에서 주어진 단서만으로 범인의 모습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면식이 없는 마지막 손님이 김씨와 무언가 시비가 붙었거나 강도 목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 자체는 존재하지만 잔혹한 범행 수법과 살해 후 뒤처리 과정 그리고 도주 경로를 보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범행은 물품 창고 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 다툼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이 있었다면 저항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주변 물건들이 흐트러지거나 망가졌을 수 있습니다. 또 몸싸움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남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무실이 흐트러진 흔적은 없었고 김씨의 몸에 저항은이 없었으므로 범행은 창고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범인은 김씨와 함께 자연스럽게 물품 창고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사건은 우발적일까요? 계획적일까요? 경찰 수사 결과 사건 이후 주유소에서 사용하던 몽키 스패너 1개가 사라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김씨를 살해한 흉기는 이 몽키 스패너로 추정되었습니다. 흉기가 현장에 있던 물건임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의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김씨에 대한 부검 결과 저항은이 없었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사건 당일 범인과 김씨 사이에 말다툼이 있거나 시비가 붙었으면 부검 결과처럼 정면에서 김씨를 제압해 가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김씨가 목이 졸렸다면 격렬하게 저항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씨는 목이 잡히는 과정에서도 가만히 있다가 머리를 가격당해 사망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항을 하지 못할 경우의 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범인이 김씨에게 약물을 사용했다. 두 번째, 범인이 김씨를 결박했다. 세 번째, 범인이 2명 이상이라 다른 범인이 김씨의 몸을 잡았다. 네 번째, 범인은 심리적으로 김씨보다 매우 우위에 있는 인물이다.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부검 결과 드러난 것이 없으니 제외하면 2가지가 남습니다. 남은 가능성들 중에 어떤 것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먼저 범인이 2명 이상이라면 계획적인 살인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한 명이 잡고 한 명이 가격하는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범인은 정면에서 김씨의 목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에 든 둔기로 김씨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김 씨의 손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머리를 감쌌고 양팔은 범인의 공격에 부러졌습니다. 정말로 2명 이상인 범인이라면 김 씨가 손으로 머리를 막지 못하게 제압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놓고서 몸통이나 다리만을 제압하는 것은 다소 이상합니다. 따라서 이 가능성도 제외하면 유일하게 한 가지 가능성이 남습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우위에 있는 사람이 김 씨를 꼼짝 못하게 했을 경우입니다. 뉴스를 보면 물리적 우위가 아닌 심리적 우위로 상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갑진행위에 대한 소식이 곧잘 나옵니다. 가령 얼마 전 화제가 됐었던 위디스크의 양 회장이 마구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직원들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것은 양 회장이 체격적으로 우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리적 우위에 있는 인물이 범인이라면 무언가 김 씨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자 즉흥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더라도 혼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기습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목을 잡으며 분노로 표출한 범인의 행동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변에 있던 몽키 스패너로 그 본능을 표출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에게 그 정도로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인물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김 씨의 말이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김 씨와 가까운 사이면서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인물이라면 자연스럽게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문이나 DNA 등 남겨진 단서는 하나도 없고 인근에 CCTV도 없습니다. 그날 그 남자가 그토록 화가 날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김 씨의 말이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가정하면 남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김 씨는 사망한 5월 15일에도 철저히 그의 오른팔 노릇을 했습니다. 차를 직접 운전해 축구 대회장에 함께 참석하고 나중에 함께 돌아와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김 씨가 갑자기 배신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류 씨가 범인이라고 봤을 때 자신의 오른팔에게 왜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무언가 일처리 미숙이나 실수를 했다고 그 정도까지 화가 날까요? 아니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정말로 배신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결국 김 씨의 휴대전화로 건 2통의 전화입니다. 이 전화는 대체 누가 건 것일까요? 김 씨가 건 것일까요? 아니면 범인이 건 것일까요? 그리고 대체 왜 유 씨에게 전화를 건 것일까요? 혹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범인의 속임수일까요? 이 전화 2통이 지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전히 많은 의문점만 남은 사건입니다. 이상 미제사건 파일 잔맛이었습니다. 만약 김 씨보다 체격적으로 큰 인물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180cm에 9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김 씨보다 체격적으로 더 큰 인물이며 면식이 있는 인물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금방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의선상에 올랐던 인물 중에 그런 인물은 없었습니다. 한편 체격적으로 큰 인물을 의뢰해 청부살인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항이 없던 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누군가가 갑자기 목을 조르는데 저항하지 않다가 때리자 맞기만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가져간 김 씨의 휴대전화는 김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다음 날인 5월 17일 오후 7시 26분쯤 주유소에서 약 13km 떨어진 광주 서구 쌍촌동의 저수지 인근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것을 끝으로 신호가 끊겼고 지금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내부 구조를 보면 정문을 통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주방을 통해 들어간 뒤 남자 화장실 문을 거쳐 나가는 방법, 그리고 여자 화장실 문을 거쳐 나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여자 화장실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범인은 160cm 높이에 있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제일 어려운 방법을 택해 건물 뒤편으로 도주했습니다.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밀실살인으로 만들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 문까지 잠근 상태로 빠져나가 밀실로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건물 바로 옆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목격되지 않으려고 창문을 통해 건물 뒤쪽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뒤쪽으로 나가면 바로 마을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주하기에 용이했다는 점도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